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유주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강연 보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유익한 강연해 주실 교수님 모셔볼 텐데요. 곽준명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을 해 주실 건가요? 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그중에 저는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네. 특히나 식물에서 이러한 생명 현상이 놀랍게 정밀하게 조정을 받고 필요한 그런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한 세포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포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세포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비밀스러운 생명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 모델을 이용한 비밀스러운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교수님 강연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제목이 세포도 모델을 하나요입니다. 제 강연 제목이.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이름이 애기장대이고요.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이걸 이제 패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고요. 또 모델하면 이와 같이 모델 하우스, 우리 말로는 견본주택 또는 보여주는 집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패션 모델이든지 모델 하우스든지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 모델은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서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보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모델들이. 그리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이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함으로써 내가 이 집을 사고 이 집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은 모든 것,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거나 대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컨대 사람의 몸에는 그러니까 몇십 조의 세포들이 있어서 생명 현상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이런 모든 세포들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다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특정한 세포를 모델로 사용해서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를 함으로써 다른 세포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한 세포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세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포를 이용하는 목적은 특정한 생명 현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제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탈리라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뭇잎이 떨어진 가을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 나뭇잎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매화꽃, 벚꽃, 목련 이런 것들이 꽃이 피었다가 그런 꽃들이 다 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탈리라고 합니다. 이 탈리는 어떤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의 생명 현상을 요구하는데요.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다르게 세포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리가 되기 위해서, 탈리라는
생명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세포들이고 세포질이고 이 세포질이 몇 개의 세포가 지금 세포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발달 과정 중에서 이런 탈리라는 생명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세포벽을 식물 세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포가 단단히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세포 분리라고 하고요. 이건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포벽을 처리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세포벽을 처리함으로써 세포 분리가 또는 탈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씨앗이 이렇게 떡잎으로 발화되는 그때라든지 뿌리가 발생할 때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과일이나 잎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탈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중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잎이 점점점 자라면서 팽창하거나 꽃잎이나 꽃받침 등이 떨어질 때도 역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씨앗을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흩뿌리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탈립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할 때도 이 세포 분리가 필요하게 되죠. 이게 그림이 지금 글씨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게 왼쪽에 이게 야생 벼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야생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옥수수든 벼든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씨앗을 확 내보냈었는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곡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굉장히 모으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세포 분리 또는 씨앗 흩뿌리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이와 같이 재배하는 벼 또 재배하는 옥수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씨앗 흩뿌리기가 되지 않도록 즉 세포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이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곡식을 얻고 양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탈리는 많은 중요한 작물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과와 배는 꽃이 100개 열리면 약 10개나 20개 정도만 열매로 됩니다. 이것을 착과율이라고 그러고 오렌지 같은 것은 꽃 100개 중에 1개만이 열매로 매달리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보카도라는 이 식물은 꽃 1000개 중에서 1개나 2개 정도가 이렇게 과일로 만들어지고요. 나머지는 꽃으로 떨어지거나 과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지만 아직 우리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과일 가게에서 이런 과일들을 사나가는데 큰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78억 명의 인류가 있고요. 이게 약 30년 안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0억 명에 이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테고 그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조류 독감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조류 독감이 굉장히 강하게 감염을 시켜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달걀을 사기가 어려웠고 수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조류 독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수확량의 단지 10%만 줄어드는 건데도 그런 난리 소동이 났었죠. 그래서 만약에 78억 명의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100억 명이 된다 그러면 계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량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포 분리 연구 또는 씨앗 흩뿌리기 연구 등을 통해서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밝혀진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그 진전을 이룬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릴 게 그 유채인데, 유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식물이 아니지만 작물로서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유채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근데 이게 씨앗이 번식을 위해서 탁 도망가기 때문에 터져서 보통 수확할 수 있는 양의 30% 이상을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유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보통의 유채 씨앗입니다. 이 씨앗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데 조금만 충격이 와도 씨앗이 이렇게 다 도망가죠. 비가 오거나 하면 이렇게 다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유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이 손가락으로 탁 튕겨도 씨앗이 도망가지 않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30% 이상의 그 수확을 더 얻을 수 있었고 소득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벚꽃이 아주 멋지게 피어 있는데, 피어 있는 벚꽃 밑에는 이 꽃잎이 벌써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대구에도 아름답게 벚꽃이 피었다가 이미 다 벚꽃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벚꽃을 또는 다른 꽃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을 피워서 꽃잎이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꽃잎이 늘 떨어져야 되는 그 위치에서 떨어집니다. 즉 일정한 위치에서 떨어지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꽃잎을 일정한 위치에서 떨어뜨리나 하는 게 저와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역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델 식물이라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이 애기장대라는 식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같이 연구했던 친구인데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얼굴하고 비교해 보면 이 식물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기장대가 생애 주기가 매우 짧고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작아서 작은 공간에서 많이 키울 수 있고, 특히나 식물체 하나에서 약 한 2,500에서 3,000개 정도의 씨앗을, 종자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유전적인 연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그 장점들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그 모델로서 사용을 합니다. 이 식물을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식물 본체고요. 이 꽃의 본체고, 이 하얀 게 꽃잎, 그리고 그 꽃받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수술인데, 요 붙어 있던, 원래 이렇게 꽃잎 본체에 꽃잎 꽃받침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데, 그 붙어 있던 지역, 거기를 우리말로 탈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 탈리 지역이 식물 본체에도 어떤 세포가 있고, 떨어진 쪽, 원래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쪽에도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물 본체에 있는 세포 이름은 여기 지금 보시기 쉽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잔존세포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떨어지는 쪽, 꽃잎이나 꽃받침에 있는 원래 붙어있던 쪽에 세포는 이름을 이탈세포라고 지어줬습니다. 영어로도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세포 분리와 그리고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는 탈리 연구를 위한 세포 모델로 저희가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게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방금 보신 그 꽃 식물 본체, 잔존세포 쪽에 있는 식물 본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두 개씩 보여 있는 것은 꽃잎과 꽃받침에 있는 이탈세포 쪽이고요.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게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는 것을 저희가 형광 단백질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형광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유전자들이 이탈세포에서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세포에서. 이 잔존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잔존세포가 아니라 이 꽃에 존재하는 꿀샘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 유전자들은 리그닌이라는 그 복합체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그 전에 저희가 연구를 하기 전에 알고 있던 사실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식물 본체가 있고 여기에 잔존세포, 이탈세포가 있어서 탈리가 일어나면 이제 식물 본체의 새로운 그 표면이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세균이나 또는 그 건조한 공기에 취약해서 리그닌이라는 보호층을 만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신 결과를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리그닌을 만드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식물 본체에 존재하는 잔존세포에 있는 게 아니라 이탈세포에 있었죠. 그래서 리그닌은 이탈세포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리그닌이 그 본체가 아니라 이탈세포에 있는 건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기장 때의 또 다른 그림인데 이것은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색소들을 다 저희가 없앤 후에 그 자외선을 쪼이면은 이와 같이 형광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탈리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기 전의 모습이고요. 근데 약간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없던 뭔가가 이렇게 형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꽃잎, 꽃받침이 떨어지고 나서는 방금 여기에서 보였던 이런 형광은 없어지게 되죠. 이런 형광을 내는 구조물은. 여기 보여 있는 것들은 물건이나 채건들입니다. 이 물건이나 채건에는 리그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본 이 리그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수술, 꽃잎, 꽃받침에 그런 리그닌에서 내보내는 형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리그닌이 식물 본체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기관인 꽃잎이나 꽃받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애기장 때 꽃잎, 꽃받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기장 때가 그 떨어지는 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리그닌을 염색하는 그 색소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염색이 되고요. 그 이탈세포가 있다는 걸 뜻하고 이것은 리그닌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애기장 때뿐만이 아니라 은행나무에서도 잎이 떨어진 쪽, 이게 떨어진 잎인데 거기에 그 색소로 염색을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리그닌이 염색이 됩니다. 즉 나뭇잎에도 은행나무나 다른 식물체의 잎에도 이
떨어지는 쪽에 이탈세포에 리그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럼 그 전과 달랐던 아주 엉뚱한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가져야 될 질문이 그럼 왜 꽃잎하고 나뭇잎에 이 리그닌이 존재할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형질 전환이 된 식물체인데 이건 세포를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리그닌은 그 자외선을 쏘이게 되면 이렇게 형광을 내는데 좀 더 자세히 본 겁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벌집 구조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의 벌집 구조 형태의 리그닌이 세포 하나씩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보이네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주려고 이런 그림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리그닌 첫 면만 보고 있는 건데 마치 생긴 벌집 구조의 리그닌이 여러분이 치아 교정할 때 그런 그 치아 교정기가 치아 하나씩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벌집 구조는 사실 매우 놀라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벌집 구조는 가장 적은 물질을 써서 가장 그 강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자동차 그리고 건물, 신발, 심지어는 포장재에도 이 벌집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조금 쓰고도 가장 튼튼하게 뭘 만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식물이 이런 것을 해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녹색으로 리그닌을 표시를 했고요. 이 안에가 세포벽과 세포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것들은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리그닌이 존재하게 되면 리그닌이 벌집 구조 형태를 가져서 분자 울타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만 세포벽을 분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리그닌이 없는 식물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포벽 분해하는 효소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까지도 우연하게 이렇게 그 확산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리그닌이 존재하는 식물에서는 이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절단이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고요. 리그닌이 없는 어떤 돌연변이체를 봤더니 이와 같이 삐뚤빼뚤하게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생명체가 왜 리그닌을 만들어서 이 세포벽 분해가 한 곳에서만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게 할까요? 그래서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는 탈리를 정밀하게 일어나도록 할까요? 그게 저희가 가졌던 질문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애기장 때 그 탈리가 일어난 후에 식물 본체인데 요 지역 1, 존 1이라는 곳에서는 이 탈리 지역이 있고요. 존 2는 탈리 지역이 없는 다른 곳입니다. 근데 이 식물 본체를 애기장 때를 감염을 시키는 세균이 가득한 그 용액에다가 담궜다가
빼서 겉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그 세균들이 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2를 먼저 보면 지금 이게 그 로그 스케일인데 이 하얀색은 리그닌이 있는 식물이고요. 노란색은 리그닌이 없는 식물입니다. 이거를 두 단계, 발달 단계 때 봤더니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존 1, 이 탈리 지역이 있는 요 부분을 에서는 세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특정한 시기에 이 리그닌이 없는 식물은 리그닌이 있어서 정확하게 탈리가 일어나는 식물보다 이 병원군의 7배나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 더 지나도 그 상태가 좀 나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차이는 있죠. 만약에 이러한 식물체, 리그닌이 없는 식물체가 자연계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식물체는 위험한 세균에 7배나 취약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태하게 돼서 생존하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리그닌이 있어야만 세포벽을 일정한 위치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세포 분리가 정밀하게 그래서 탈리가 정밀하게 떨어져야 될 위치에서 떨어져야만 식물이 생존하고 이 본체는 이 꽃은 나중에 그 씨앗을 만드는 씨앗 주머니가 되는데 번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셀이라는 학술지에 저희가 발표를 3년 전에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셀 학술지의 표지로도 저희 논문이 선택이 돼서 한국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셀의 페이스북의 표지 그 프로필로 2주간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한 동안에 저희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보신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게 이 잔존세포가 있는 식물 본체가 떨어지고 나서 이 새로운 표면을 보호하는 보호층이 리그닌이 아니라 큐티클이라는 약간 그 기름 성질이 있는 분자입니다. 복합체인데 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큐티클이 존재한다, 큐티클을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식물에서는 표피세포만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표피세포는 처음에 식물이 씨앗에서 이렇게 발달을 할 때 배열 발생 초기에 표피세포가 될 세포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이게 전 생애 동안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사실을 발견을 한 거냐면 비표피세포인 잔존세포가 무슨 이유인지 이 표피세포로 세포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질문은 왜 잔존세포는 비표피세포였는데 표피세포로 변화가 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그러한 세포 운명의 변화, 잔존세포가 표피세포로 변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게 저희가 가졌던 3년 전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서 가지게 된 질문인데 그 이후로 지금 약 3년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조만간 또다시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을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획기적인 현재 생물학에서 현대 생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일 세포 분석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세히 그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하얀색 빛이 여러 개의 사실은 색을 가진 가시광선을 가진 것들이 모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존의 생물학적인 분석으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얀색 빛으로 보던 그것을 이러한 단일세포 분석법이라는 것을 그런 프리즘처럼 하게 되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 가시광선들, 7개의 가시광선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몰랐던 그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그 식물체를 만들고 여기 녹색으로 또 보이는 것은 잔존세포가 점점 이 표피세포로 변화가는 과정 중에서 발현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정도 시기가 세포 분리 또는 탈리가 마치는 시점인데 그걸 전후로 해서 이 세포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잔존세포 또는 이탈세포로 바뀐 그 세포들만 모아서 이 단일세포 각각의 하나하나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냈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난 3년간 매우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논문이나 로 발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드리질 못하고요. 다만 또 특허도 저희가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특허를 앞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금요 터치 시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잔존세포 또는 이탈세포를 이용해서 정밀한 세포 분리와 탈리 그리고 세포 운명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지구 기후와 관계되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포에서 그 생명체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연구를 함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얻은 결과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저희가 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서 현재 우리는 극심한 온난화와 그리고 그 결과로 가뭄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뭄이 되니까 물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 피해도 그리고 강수의 양이 크게 그 양도 변하고 분포도 변해서 없던 곳에서 놀라운 홍수를 겪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가 우리가 먹는 물 그리고 그다음에 먹는 식량,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자연의 영속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거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그 미국 나사에서 찍은 그림입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는 4대 지구에 있는 가장 큰 호수 4개가 있는데 이 호수 이름은 RRC입니다. RR해. 워낙 호수가 커서 바다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죠. RR해라고. 이게 1977년도의 모습이고 이 RR해 12년 후의 모습이고 그로부터 27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2년 전의 모습. 엄청나게 이 RR해가 축소가 돼서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배들이 이와 같이 지금 사막에 그냥 남겨져 있죠. 근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경기도에 있는 산정호수라는 것인데 9월에 아름다운 호수가 이렇게 물이 잘 차여져 있는데 1년 후에 산정호수의 모습입니다. 이 호수가 완전히 거의 다 말라버렸죠. 다행히 다시 비가 오고 그래서 옛 모습을 찾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물의 특히 담수의 65%는 식물과 농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나 물 부족에 대한 식물 반응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델로 사용하는 식물의 세포가 또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는 이 표면에 존재하는 세포로서 한 쌍의 공변세포가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을 만드는데요.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광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광합성 부산물로 산소와 그리고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 식물이 그러니까 물을 잃어버려야지만 이 식물 전체에 힘이 생겨서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변세포는 광합성은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광합성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식물체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공, 한 쌍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은 그 크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조절합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의 자극들의 변화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그 광합성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가뭄이거나 온도가 높을 때는 식물 체내에 있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공을 닫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식물이 이제 가뭄을 느끼게 되면 아주 간단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화합물은 이 기공을 닫히게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른 기능도 있지만, 작용도 있지만,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뭄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그 화합물이 존재할 때, 이것은 식물이 갖고 있는 호르몬 중 하나인데 어떤 세포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연구를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중에 몇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광단백질을 이용한 이 공변세포 안에 있는 칼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세포질 내에 칼슘이 증가가 되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낮으면은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반응에 따라서, 그 자극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이용을 하고, 또 지금은 이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보고 있지만, 이 적외선 열 감지 이미징 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연구실에 있던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미국 대학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사람의 표면을 찍으면 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 기술을 그런 세포 반응에도, 공변세포의 반응에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연구 결과를 얻어서 예전에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 반응에, 그 공변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식물체는 똑같은 조건에 키웠을 때 정상적인 식물인데 이와 같이 가뭄에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유전자가 결여되어 있는 식물체는 훨씬 더 잘 가뭄에 대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그 정상적인 식물은 문제가 없는 때 이미 이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식물도 있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공변세포에서의 세포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그 가뭄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걸 아마 마지막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공변세포 발달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정상적인 그 식물체에서의 이 공변세포들의 분포인데, 어떠한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 식물에서는 이와 같이 정상세포에서는 보지 못하게 이 공변세포 쌍으로, 약간 기공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잎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이 공변세포 발달도 최적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조절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혹시 여기 듣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조금 더 연구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발달을 정밀하게 조절을 하는데, 저희가 이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포에는 이 핵산이 이거를 전령체라고 그러는데, 제가 메신저 RNA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진 커다란 중간 핵산입니다. 약 짧게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반면에 이 메신저 RNA와 다르게 마이크로니까 작다라는 뜻이죠. 이 작은 RNA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메신저 RNA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하고요. 수백이나 수천 뉴클레오타이드와 구분되게 약 21개 또는 또는 몇 개 더, 22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변세포의 발달 단계별로 공변세포를 얻어서 이 세포에 있는 그 마이크로 RNA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처음으로 했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공변세포 마이크로 RNA가 공변세포 발달을 그 전에 알고 있는 새로운 알고 있던 세포 메커니즘과 다른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달을 조절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또 논문으로 게재를 하였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변세포의 반응과 발달을 연구를 하는데, 이 공변세포를 모델로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공변세포의 반응과 발달을 조절하는 그러한 세포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지구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물 부족, 그리고 식량 위기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매일 물이 부족해서 잘못된 물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14,000명입니다. 1년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런 오염된 물이나 잘못된 물 또는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물 부족으로 죽고 있고요. 매일 죽어가는 14,000명 중에 9,500명은 9,000명 정도는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 노력을 통해서 식물에 사용되는 물들을 좀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지금은 제 연구실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신 이유리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일하시는 김명희 박사님도 있고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이재호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김윤주 박사님, 그 다음에 이슬비 연구원 등, 그리고 대학원생들, 외국인 대학생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초반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주셨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신 연구비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세금인데 그것을 잘 써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또 강연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고 저희 질문 들어온 거 간단하게 네. 질의응답 해볼까요, 교수님? 네. 오늘 또 너무 유익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셔서 저도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요. 요즘 그 봄이라 그런지 굉장히 꽃도 많이 피고 주변이 푸릇푸릇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아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기초과학들을 과학자의 눈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또 이번 주 과학터치를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많은 네. 분들이 또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네.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식량난을 공변세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슈퍼푸드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공변세포가 제가 그 뒤에 조금 그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변세포가 이렇게 그 기공을 형성해서 기공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물체 안에서는 이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그 유기물질로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그걸 광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산화탄소가 식물 안에서는 글루코즈라는 그런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공을 통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생존할 수가 없고 식물이 생존하지 않으면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과 또는 육식을 하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식물체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벼나 옥수수나 배추나 고추나 모든 것들은 다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보통 사용하는 식물체보다 적게 사용하고도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거나 또는 쓸데없이 필요한 이상으로 기공을 열어서 도망가는 물을 줄이게 되면 CO2는 아니 이산화탄소는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적은 물을 주고도 같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식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뭐 별을 키우는데 이 종이컵 하나만큼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게 발견됨으로써 반 컵만을 줘도 이게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까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긴 하지만 네. 이게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면 이런 발견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세계 각국에 중국이나 유럽, 미국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상용화 단계에 가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연구들이 지금 상용화가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냐에 따라서 조금씩이 다른데 네. 아까 보여드린 유체 그 손가락으로 탁 튕겨도 도망가지 않는 그 유체는 관련된 연구 결과가 2004년도에 그 셀이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된 건데 상용화가 돼서 그러니까 농부들이 쓸 수 있게 된 해가 2018년도, 17년도, 2018년도니까 대략 1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규제나 규칙들, 지켜야 될 것들도 다 지켜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가뭄의 저항성이나 물 부족에 대응하는 그런 작물들은 예를 들어서 유체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또 그 잔디에도 적용이 돼서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필요한 그런 잔디밭에도 이러한 작물들이 사용이 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들이 어떤 산업의 접목이 되려면 그 기간이 또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제도도 뭐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어떤 방법을 통해 공변 세포를 조절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 기술이 식재료에 사용된다면 GMO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역시 또 중요하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공변세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단백질은 아마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은, 어떤 유전자들은 공변세포를 빨리 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공변세포가 빨리 닫히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차를 운전할 때 그 가속을 페달을 네.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는 것처럼 이러한 세포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열리게 하는 것, 닫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조절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중요한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뭔지를 알게 되면 기공을 더 신속하게 닫히게 하거나 또는 빠르게 열게 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열게 해서 수분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식물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MO 관련. 네. 그렇죠. GMO는 사실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GMO로 인해서 자연에게 일어날 네. 피해를 분명히 잘 살펴봐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채 막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자연과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요즘은 이런 그 GMO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가위라는 그런 그 방법을 또 개발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를 발견하신 분들은 작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이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식물과 같이 식물에게도 해롭지 않은 그런 기술들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상용화에서 하면서 비용은 과도하게 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비용도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어떨까요? 글쎄, 저도 상용화에 직접 그 참여했던 경험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꽤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된 비용보다 그러한 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치가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그 좋은 형질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형질, 바람직한 형질을 가지는 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스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매우 많이 놀라울 만큼 많이 하고요. 중국에서 하는 투자나 노력을 생각하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 중국이 또 워낙 또 땅이 넓고 돈이 또 많다 보니까 더 이제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제가 그 방문했던 어떤 중국 대학이 있습니다. 네. 중국 농업대학인데 화종 농업대학이라는 곳인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우한이라는 도시에 있는 매우 큰 대학인데 그 대학은 농업대학이니까 이 모든 식물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그 대학 한 군데에 있는 연구자의 수가 우리나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요. 블라는서가 프랑스가 그 유럽에서 농업 국가입니다. 그리고 땅도 아마 스페인과 함께 제일 넓은 농업 국가인데 네. 그 프랑스 전국에 있는 그 식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숫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더 많은 한 대학에서. 예.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결국은 몬산토사처럼 종자 개발에 관련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거든요. 그 제가 발표 드리지 못한 연구 결과가 이 종자 생산과 매우 밀접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됐고요. 결국은 좋은 형질을 가진 작물,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그 종자, 씨앗으로 식물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자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연구 결과도 기대하기는 10년쯤 후에 좋은 그러니까 더 많은 그리고 좋은 형질을 가진 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이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셨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네. 공변세포를 이용한 식물이 CO2 감소에 탁월하다는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하고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네. 주실까요? 예. 공변세포를 이용한 식물이 CO2 감소에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식물은 거의 대부분이 공변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변세포가 이루는 기공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 CO2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공이 적절히 열려서, 즉 적절히 조금 닫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기공을 통해서 많이 이산화탄소를 받으려서 광합성을 잘 하게 도와주면 아마 CO2 감소도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공만의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광합성을 증진시키는 연구도 해야 될 거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CO2를 리그닌에 네. 그 리그닌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서 리그닌에 예를 들면 보관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려고 하는 아주 야망찬 일들을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네.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기 오염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또 CO2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게 가능해진다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네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만 할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떤 모든 분들이 또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까요? 실생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유익한 강연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박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매주 금요일 6시 30분 여러분들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강연이 진행될 때마다 알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6시 30분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터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